변신의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가족들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지만 살림은 점점 쪼들리는데요.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레고르가 단순히 부양가족을 넘어서 경제적 활동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문제가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가족들이 지금 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그레고르 때문에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식구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완전한 절망감, 주위의 친척이나 친지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불행에 빠져버렸다는 생각이었다. 식구들은 세상이 가난한 자에게 요구하는 일들을 안간힘을 쓰면서 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하급 은행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었고 어머니는 모르는 사람들의 속옷을 만드는데 몸을 바쳤으며 누이 동생은 손님들의 명령에 따라 판매대 뒤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이 이사 문제는 당시 독일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열악한 생활 조건과 노동 조건, 임대료 상승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임금 상승률 등이 노동자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1900년경 베를린의 가정은 43%가 방 하나짜리 집에서 28%가 방 2개짜리 집에서 살았는데 독일은 거실도 방으로 치니까 정말 작았던 거죠. 때문에 한 방에 8명씩 자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고 많은 가정에서 난방은 부엌만 될 뿐이었다고 합니다. 또 화장실은 대부분 공용 정원이나 계단실에 있었고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자 집안 역시 아들이 돈을 잘 벌어왔을 때 빌려놓은 방 3개짜리 집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대신 딸의 방을 비워 하숙인을 받기로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죠. 하숙인들이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싶다며 거실에 모여 있을 때 그레고르는 바이올린 소리를 따라 자기도 모르게 거실로 나가게 되고 하숙인들은 거대한 벌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 자신들을 속였기 때문에 당장 집을 떠날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레고르를 방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레고르의 가장 호의적이었던 인물이 여동생이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장 단호하게 벌레와 오빠를 구별하는 것도 여동생입니다. 저건 없어져야 해요. 누이 동생이 소리쳤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게 그레고르라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해요. 이토록 오랫동안 그렇다고 믿은 것이 우리의 진짜 불행인 거예요. 어떻게 저게 그레고르일 수가 있겠어요? 만일 그레고르였다면 인간과 저런 짐승이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걸 진작 알아차렸을 거고 자진해서 떠났을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에게 오빠는 없겠지만 오빠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 짐승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하숙인들은 몰아내고 있어요. 결국 집 전체를 독차지하고 우리는 거리에 나앉게 하려는 게 분명해요. 이런 변화는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시기까지 여동생은 경제활동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관점에서 오빠를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동생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오빠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벌레는 이제 더 이상 지켜줘야 할 불쌍한 오빠가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약간의 온도차는 존재하지만 가족들은 결국 모두 자의적으로 방 안에 있는 벌레가 그레고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레고르는 거실에 나왔다가 이 대화를 엿듣게 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다가 다리가 꺾인 채로 방에서 쓸쓸히 죽습니다.